일본의 동경대학교. 이곳에 고려와 관련된 13세기의 고문서 한 장이 있다. 문서의 명칭은 고려첩장 불심조조. 고려첩장은 고려에서 보낸 외교문서를, 불심조조는 이해가 안 되는 조항들을 말한다. 즉, 고려문서를 접수한 일본 관리가 의문점을 적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엔 고려가 진도로 천도했다는 뜻밖의 기록이 있다. 당시 진도의 수도를 정한 또 하나의 고려 정부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삼별초였다. 자, 이것은 일본에서 1271년에 작성된 고려첩장 불심조조입니다. 당시 고려가 보낸 외교문서를 보고 몇 가지 의문점을 나열했는데, 특히 이상하게 여겼던 것은 고려의 몽고에 대한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이 첫 번째 항목을 보면은 고려는 몽고의 덕을 칭송했는데 이번엔 몽고를 오랑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려는 몽고의 덕에 귀의해서 군신의 예를 맺었는데 이번에는 오랑캐 풍습이 싫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가 작성된 1271년엔 이미 고려가 몽고에 굴복해서 간접집에 들어간 상태였고, 또 몽고의 강요에 못 이겨서 임시 수도였던 강화에서 개경으로 천도를 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려가 이 몽고를 오랑캐로 비하하는 그런 외교 문서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 고려가 강화에서 개경이 아닌 이 진도로 천도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의문에 대한 그 단서는 바로 고려사에 있습니다. 원종 11년, 그러니까 1270년 이 배중선과 노영희 등은 삼별초를 이끌고 반역을 해서 진도로 들어가 거점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이 진도로 천도했다고 밝히면서 일본에 외교문서를 보냈던 그 당사자는 바로 삼별초였던 것입니다. 이 삼별초란 아주 정예화된 그런 군사로 조직된 야별초를 확대 재편해서 나뉘어진 좌별초와 우별초, 그리고 몽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로 구성된 신의군으로 만들어진 군대였습니다. 이들은 이 몽고와의 싸움에서 가장 선봉에 섰던 아주 핵심적인 반몽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이 몽고에 굴복했을 때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 한 나라의 정부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삼별초는 이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구성했던 걸까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삼별초가 가장 먼저 난을 일으켰던 곳, 강화로 가보겠습니다. 강화는 한때 고려의 도읍지였다. 1231년 몽고가 침략해 들어오자 이듬해 개경에서 이곳 강화로 수도를 옮겼다. 강화 시내엔 당시 세워진 성이 있고 성 안엔 고려 궁터가 남아있다. (40년) 가까이 대몽 항쟁의 중심지였던 이곳. 하지만 원종은 결국 몽고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는 개경 환도를 결정하고 삼별초를 해산시켰다. 그리고 이틀 뒤 몽고병이 이르러 인민을 살육하니 무릇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자는 구정으로 모여라. 1270년 6월 1일 삼별초가 난을 일으킨 것이다.
삼별초가 집결했던 구정은 운동장을 뜻한다. 그 터로 추정되는 곳엔 현재 심도 직물이 들어서 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삼별초를 지지하며 이곳에 모여들었다고 한다. 삼별초는 고려 정부가 몽고에 대한 항전을 포기한 것에 대한 반발로 봉기하였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에서는 삼별초의 봉기가 삼별초에 대한 해산 명령, 그리고 삼별초군에 대한 신변의 위협,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봉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 삼별초군은 이미 해산 명령이 있기 일주일 전에 봉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개경 환도가 단행되자 삼별초는 따르지 않았다. 그때 이미 봉기가 시작됐고 6월 1일엔 세상에 알렸던 것이다. 그리고 삼별초는 승화후 온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다. 승화후 온, 그는 누구일까? 강화에 이제 그 왕명이 4개 있지 않습니까? 강화엔 고려 23대 왕인 고종의 무덤이 남아있다. 그는 몽골을 피해 강화로 천도했던 왕으로 여기에서 굴곡진 생을 마쳤다. 이 고종의 가계를 보면 승화후 온의 이름이 보인다. 그 역시 왕씨 일가로 원종의 육촌이 되는 왕족이다. 삼별초는 왕족인 그를 구심점으로 내세워 봉기에 명분을 가지려 했던 것이다. 또한 삼별초는 관부를 설치하고 좌우 승선을 임명, 조직 체계도 갖춰나갔다. 삼별초는 새로운 왕을 옹립하고 관부를 설치하고 관직자를 임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새 정부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해서 고려는 이제 2개의 정부, 몽고에 복속한 개경정부와 이에 반발해서 세운 삼별초 정부가 함께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를 구성한 삼별초는 이틀 뒤 강화를 떠났다. 출발 지점으로 알려진 외포리엔 삼별초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그들이 서둘러 강화를 떠난 건 개경정부의 공격을 피하고 새로운 거점을 물색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삼별초가 이끌던 배는 무려 1000여 척. 거기엔 결연한 항몽 의지가 실려 있었다.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강화를 떠난 삼별초에게 이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해를 따라 항해하며 남쪽으로 내려왔고, 항해를 시작한 지 74일 만인 8월 19일 목포 앞바다에 있는 서민 진도에 닷을 내리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큰 서민 진도입니다. 이 삼별초가 진도의 거점을 마련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곳 진도가 육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본토를 드나들면서 대몽 항전을 펼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이 내륙과의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이 해협을 울돌목이라고 부르는데, 워낙 물살이 거세서 이 수전에 약한 몽고군이 쉽사리 쳐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대첩을 거둔 그 유명한 명량해협입니다. 그리고 이곳 진도는 이 경상도 전라도의 서곡을 실은 조운선이 개경으로 통과하는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삼별초가 이곳을 차단하면 개경에 경제적인 타격을 가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곳 진도는 섬이면서도 아주 비옥한 농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옛부터 한 해 농사를 지으면 3년을 먹고 남는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점으로 해서 이 진도는 삼별초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 진도에 상륙한 삼별초가 이 수도로서의 진도를 어떻게 경영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북동쪽에 있는 벽파진.
이곳으로 들어온 삼별초는 그 가까이에 도성자리를 정하고 성을 쌓았다. 이것이 용장산성이다. 용장산성은 지난 84년에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그 주위론 아직도 옛날 사용했던 성돌이 군데군데 남아있다. 이 성돌의 축조 방법을 좀 살펴보면 이 성돌은 지금 그 겉으로 보면 그 면적이 적습니다만은 뒷길이가 상당히 깊이 박혀가지고 어떠한 그 지진이라든지 또는 외부 변화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성돌을 그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렸는데요. 이런 성돌은 그 맨 아랫단에는 좀 큰 돌을 하고 윗단은 좀 적은 돌로 해가지고 매 단마다 조금씩 들여서 쌓는 그런 수법을 택했습니다. 특히 편축이라 해가지고 앞면만 성벽을 쌓고 뒷면은 흙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은 성을 쌓는 공력을 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고 또 성도 그 효용성도 있고. 성곽의 일부는 토성이지만 대부분은 이렇듯 석성이다. 둘레는 13km 정도. 고려의 도성이었던 개경엔 조금 못 미치지만 강화보단 훨씬 큰 규모다. 이것을 삼별초는 단 9개월 만에 완성해냈다. 지금 그 용장산성의 축성 길이가 13km라 그런 것은 한 8, 9개월 동안에 그렇게 과연 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기에 와 있던 인원이 엄청나고 하루에 한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가 동원이 된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용장산성의 특이한 것이 뭐냐면 다른 그 도성들은 토성으로 쌓았는데 비해서 대부분 용장산성은 석성으로 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풍부한 석재가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장기적인 대몽 항쟁을 하기 위해서 축성을 했기 때문에 그 튼튼한 그리고 공력이 배 이상 드는 그런 성을 쌓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곽둘레로 계산해보면 성내 면적은 258만 평에 달한다. 이런 대규모 역시 몽고와의 장기전을 대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궁궐터는 성내 북동쪽 산과 계곡에 둘러싸인 곳에 있다. 산비탈을 깎아 계단식으로 조성했는데 모두 9단이다. 각각의 기단은 석축으로 만들어 비탈진 지형을 보강했다. 그리고 석축 바로 위에 건물이 있었던 듯 초석이 발견되고 있다. 조사 결과 궁궐터의 면적은 7천여 평, 건물은 17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궁궐과 관아가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중 왕이 머물렀던 정전터는 맨 위쪽에 있는 건물지로 추정되고 있다. 주초석이 지금 현재 정면 5칸, 측면 3칸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면적을 대략 계산해 보면은 약 60평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형태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발굴 조사의 기록을 보면은 이 건물에 대한 기와에 대한 침이나 치두가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양식으로 봤을 때 하나의 정전이었지 않나 하는 추측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굴 조사는 89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다량의 기와와 청자들이 수집됐다. 이들 유물은 삼별초의 생활상을 짐작케 한다. 여기에 보이듯이 이 건물터에서 나오는 안막새 전형적인 그 일희문 또는 그 인동문 안막새와 이와 같이 연화문의 승막새가 있고요. 도자기로는 뭐 접시 또는 이 꽃병이라든지요 또는 향로라든지
이런 각 접시들이 출토됐습니다. 이런 그 청자류는 12세기 말 13세기의 상감 청자가 가장 발달됐던 시기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오면서 가져와서 사용했던 유물로 생각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인동무늬나 연꽃무늬가 있는 기와들이다. 이들은 대개 화려한 건물이나 사찰에 쓰였다. 그런데 기록엔 삼별초가 들어오기 전 이곳에 용장사란 절이 있었다고 한다. 사전 준비 없이 진도에 들어온 삼별초는 용장사를 확장해서 궁궐로 삼았을 것이다. 현재 궁궐터 옆엔 용장사가 있다. 본당엔 돌로 만든 약사불이 봉안돼 있는데 땅에 묻혀있던 것을 50여 년 전에 발견했다고 한다. 고려시대 양식이어서 옛 용장사에 있던 석불로 추정된다. 삼별초의 새로운 도성이었던 용장산성. 그렇다면 당시 용장성의 모습은 어땠을까? 지표조사를 담당했던 은하건축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당시의 모습을 복원해보기로 했다. 정전을 비롯해서 다른 건물들 모두 고려시대의 건축 양식을 참조해 하나하나 설계해 나갔다. 설계 작업이 끝나자 이번엔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에게 의뢰해 재현을 시도했다. 마침내 맨 위쪽에 있는 정전이 드러났다. 팔짝 지붕에 난간까지 두른 화려하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이다. 그 아래로 삼별초의 핵심부가 머물렀을 다른 건물들도 세웠다. 용장성은 이렇듯 웅장했고 한나라의 성으로서 손색이 없는 면모를 갖췄다. 이로 보건대 삼별초는 진도를 장기적으로 경영하려 했고 몽고와는 끝까지 싸우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삼별초는 진도에 새로운 도성을 마련하고 이 궁궐인 용장성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삼별초는 고려와는 별도로 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걸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 개성에 남아있는 만월대 터입니다. 이 만월대는 고려의 왕궁으로서 이 당시의 자료를 참조해서 이 고려 왕궁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왕조가 머물렀던 고려 왕궁은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려궁과 이 용장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어딘가 서로 많이 닮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건물이 없는 상태로 한번 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쪽 모두 이 산과 계곡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형에 있고, 이 산비탈을 깎아서 이 계단식으로 조성을 한 그런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별초는 이 용장성을 고려궁과 아주 흡사한 모양으로 조성을 했고, 그 속에는 고려국의 명맥을 잇겠다는 숨은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족인 승화후 온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을 했던 것이죠. 이 점은 고려 첩장 불심조조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별초는 고려라는 국호로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냈고, 이것은 삼별초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려국임을 주장하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삼별초는 왜 굳이 고려의 정부임을 내세우려고 했던 걸까요?
일본 동경대 사료편찬소에서 고려 접장 불심 조조가 발견된 건 1977년. 이 문서에서 삼별초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개경 정부는 연호를 썼는데 삼별초는 쓰지 않았다. 이것은 자주성을 의미한다. この文永5年に来た、ね、長城ではモンゴルの年号ですね、資源という年号を使っていたんですね。ところが今回の長城では年号が使われていない。これはなぜかというのに2つ目です。でこれ年号を使わないということはモンゴルの支配には入っていないんだということを表すことになるわけですね。 또한 삼별초는 오랑캐의 풍습이 싫어 진도로 천도했다고 했다. 여기에서 천도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この遷都という言葉を使ったのも自分たちが高麗の本当に正統の政府なんだと、その海峡にある高麗の王室っていうのはモンゴルに屈服してしまったから、これはもう正統性がなくなったと、自分たちこそが正統の政府なんだということを自己主張した、結果この遷都都を移したという言葉を使ったと考えていいと思います。 그리고 삼별초는 우리 왕조가 삼한을 통합했다고 밝혔다. 호삼국을 통일한 왕건의 정통성이 그들에게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삼별초는 고려의 정통정부임을 일본에 알렸다. 나아가 표류한 일본인을 돌려보내고 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これはですね、やはりその陳島に移って、那覇も抵抗を続けようとしたわけですね。そうするとそれに対する支えが必要になってきます。もうただ閉じこもっていただけでは勝ち目がないわけですから、それに対する支えとして日本に期待したと。これは日本の貴族の日記の中にもこれに関係する記事がありまして、それによりますと援軍とそれから兵糧、お米ですね、援軍と兵糧と送ってくれるようにという内容のことがこの長城の中に記されていたことがその日記によって分かるんですね。ですからそういう日本からの援助、日本が援軍とその兵糧を送ってくれるということを期待して出したものだと。だからそうなりますと、もしそれが実現したとしたらですね、日本と高麗とか連合してモンゴルの脅威に立ち向かおうとしたというそういう構想を三別省が持っていた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うんですね。 일본과 연대하려 했던 건 바로 국토 회복을 위해서였다. 이러한 자주성은 고려사에서도 엿보인다. 기록엔 삼별초가 황제의 명이라 하며 본토 곡식을 거둬들였다고 한다. 삼별초는 그들의 왕을 황제로 칭하는 당당함을 보였고 대몽 항쟁을 위한 경제적인 기반도 마련하려 했던 것이다. 또한 삼별초를 회유하기 위해서 몽고가 서신을 보냈는데 진도를 독립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돌려보낸 바 있다. 이것은 삼별초 정부가 스스로 독립적인 정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삼별초 정부는 이제 개경 정부에 대신해서 고려 정통성을 계승한 그런 독립적인 정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삼별초는 이처럼 고려의 정통정부로서 몽고에 굴종하지 않는 독립국가인 고려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듯 삼별초 정부가 고려의 정통성을 내세운 건
몽고에게 짓밟힌 고려 땅을 다시 찾겠다는 그런 뜻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별초의 세력권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고려사에 보면은 삼별초가 진도를 거점으로 해서 그 인근 고을을 침범해서 약탈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세가 하도 극심해서 여러 고을이 항복을 하고 심지어는 진도로 찾아가서 적장을 아련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기록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삼별초는 내륙으로의 세력 확장을 끊임없이 시도했고 그 기세 또한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별초는 워낙 정예화된 군사인데다가 이 몽고와의 오랜 전쟁으로 아주 전투 경험이 풍부해진 그런 군대였습니다. 또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 삼별초가 강화를 떠나올 때 이미 천여 척의 배를 보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군선도 상당수가 포함이 돼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중에 있는 배를 이용해서 바다를 누비면서 그 영역을 넓혀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삼별초가 군사활동을 어떻게 전개했고 또 그 세력권은 어디까지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선박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고 이를 토대로 해상왕국이라 불릴 만큼 바다를 누볐다. 특히 삼별초엔 오랫동안 해전을 펼쳤던 수군도 포함돼 있었다. 때문에 삼별초의 해상 능력은 막강했다. 이 삼별초의 수군 능력으로 인해서 초기에 여몽군이 압도되었던 그런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몽고군 그 사령관은 삼별초와의 전투를 두려워해서 결국 파직당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 있습니다. 개경정부 측 그 기록에 의하면은 삼별초 수군들의 움직임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그 표현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 초기 전국에서 삼별초군의 수군에 의해서 여몽군이 압도되었던 그런 분위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별초는 전투할 때 진과 북을 동원했고 함선엔 괴상한 동물을 그려 바다에 비추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적을 먼저 심리적으로 제압한 것이다. 그만큼 전술에도 능했고 사기도 높았다. 다량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전에 능했던 삼별초. 그 막강한 전투력으로 그들은 남해 연안을 장악해가기 시작했다. 공격은 대략 3단계로 펼쳐졌다. 1단계는 전라도 공략이었다. 나주와 전주, 창흥 등지를 차례로 공격했고 마침내 전라도 연해는 삼별초의 세력권이 됐다. 이로써 진도의 입지는 보다 강화됐다. 2단계는 제주도 공략이었다. 당시 고려 관군이 있던 제주에 상륙해 관군을 패퇴시키고 후방기지로서 제주를 확보했다. 이후 경상도에 진출하는데 그 거점은 남해였다. 기록에 따르면 삼별초의 유존혁 장군이 남해에 주둔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주둔지는 어디였을까? 이곳 망운산엔 장군터로 부르는 곳이 있다. 수풀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군데군데 석축을 확인할 수 있다. 돌의 크기나 석축의 높이로 보아 꽤나 큰 건물지였을 것이다. 남해인 옛부터 이곳 장군터와 유존혁에 대한 말들이 전해져 오고 있다. 유존혁 장군이 여기서 운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이제 이 앞에 지나가는 배들, 그 다음에 조공선, 뭐 일반 배들을 여기서 부채를 이렇게 붙이면은 그 배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들이 뭐냐 하면은 남해안 경상남도 전라도에 있는 그 세금을 바치는 조공선들이 개경 이제 그 정부에
조정에 바치려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전부 다 끌어들였다. 그래서 이제 개경에서는 세금이 안 올라오니까 한때는 재정적인 곤란을 겪었다라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런 이제 그러한 전설들이 이것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남해를 거점으로 해서 삼별초는 경상도를 공격했다. 주로 몽고의 일본 정벌을 위한 전초기지였던 마산과 김해 동래로 진출했다. 몽고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남해 연안엔 당시 삼별초의 세력권을 엿볼 수 있는 유적이 있다. 특히 강진의 관찰봉에 그 흔적이 뚜렷한데 연해장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기록엔 이 성이 진도에서 경상도 연해까지 이어져 있는데 축조 시기는 미상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이곳을 삼별초와 연결짓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강진에는 수인산의 산성, 월출산의 성, 또 읍의 읍성, 마도진의 마도진성 이렇게 각종의 그 성이 토성까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들은 완전히 앞뒤가 다 쌓여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이 성만큼은 북쪽만 축대가 쌓여 있고 남쪽은 전혀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의 형태로 봐서 북쪽에서 오는 내륙의 적을 막기 위한 삼별초 군이 이 지역 주민을 동원해 가지고 이 성을 쌓다가 일을 마치지 못하고 지금 이런 형태로 남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기록에도 정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곽 남쪽엔 건물지도 있다. 이곳에선 기와와 청자편들이 발견되곤 하는데 대개가 고려시대 것들이다. 유적과 기록을 토대로 연해장성의 위치를 추정해봤다. 그 범위는 삼별초의 세력권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삼별초는 이렇듯 남해의 섬들과 연안 지역을 확보했고 제해권을 장악했다. 그들은 진도를 거점으로 한 해상왕국을 구가했던 것이다. 삼별초는 이처럼 직접적으로는 이 남해안 일대와 제주도까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잠재적인 세력권은 이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당시 기록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남 밀양입니다. 당시 이곳의 지명은 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1271년 1월에 이곳 밀성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부사를 죽이고 이 청도와 선산까지 진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들의 명분은 진도에 있는 삼별초 정부에 호응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 개경에서도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 관아의 노비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 관직자들을 죽이고 진도에 투항을 시도했던 것이죠. 개경에서 있었던 이런 소식들이 인천 앞바다에 있는 대부도에 전해지자 이 대부도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당시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 몽고병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일련의 움직임은 결국 관군에 의해 저지되긴 했지만 그만큼 각지의 민심은 진도에 있는 삼별초 정부에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일반 백성이나 노비 등과 같은 피지배층의 호응이 컸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진도 해안가에 있는 굴포리. 이곳 어귀엔 삼별초를 이끌었던 배중손의 사당이 있다. 주민들은 지금도 매년 정월 보름이면 당제를 지내는데 삼별초에 대한 민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민심은 그 옛날 더욱 각별했었다. 공은 그날 이제 바로 우리가
대몽항쟁을 하자,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할 때 하면서 삼별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날 상황을 볼 필요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양반들은 한사코 개경 환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이런 일반 서민들은 강화도로 모여들었다 하는 이야기 표현을 까마귀 떼처럼 모여든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서민들이 그 당시에 호응은 우리 몽골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하자, 또 우리 그 주권을 지키자 하는 그런 기치를 내걸 때 전폭적인 지방민들은 동의된 환영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민심을 끌어당긴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삼별초가 봉기 직후에 도적을 불태웠던 것이다. 도적이란 정부 문서를 말하는데 여기엔 노비 문서도 포함된다. 이 노비 문서를 태워버린 건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의도였고, 그래서 양민과 노비들의 호응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아마 전근대 사회의 가장 특징이 신분제 사회이고, 신분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 중이고, 또 특히 이 외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자는 이러한 기치하에서 움직이는 사회에 있어서는 그런 신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분이 어떻든 간에 이런 하나의 그런 능력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대몽항쟁을 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지도자라면 기꺼이 지도자를 모시고 거기에 신분에 관계없이 따르고 대몽항쟁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는가, 이런 점에서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적어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신분을 초월한 그러한 의식이 팽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비 문서를 불태운 건 나아가 신분 철폐로까지 해석되기도 한다. 삼별초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 그리고 민중의 정부를 지향했던 것이다. 하지만 고려는 신분제도가 엄격한 사회였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의식이 가능했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먼저 삼별초 지유들의 출신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유란 200명 안팎의 군사를 거느렸던 지휘관을 말한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유 중에 한 사람이 송길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송길류가 대개 낭장에서 다음 올라가는 계급이 중낭장에서 장군이 되고 대장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중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되었는데, 앞에가 장군이 될 때까지는 신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 의사중성이 되면서 이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천계 출신이다, 이래서 서명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결국 의사중성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송기를 통해서 볼 때 삼별초 정부에 가담한 많은 지유들 중에는 이런 천계 출신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신분에 구애 없이 이런 낭장에서 중낭장 또는 장군, 대장군, 상장군까지 승급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그다음에 삼별초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기반이 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도 해답을 구할 수 있다. 고려 중기는 무신 정권이 지배했는데 집정자들 대부분은 천계 출신이었다. 이런 상황은 하층 계급에게 권력자도 자기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그리고 노비였던 만적의 난과 같이 신분 차별에 저항하는 구체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이렇듯 고려 사회의 신분 질서는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삼별초는 신분 철폐를 행동으로 옮겼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꿨을 것이다. 자, 이것이 고려 사회의 노비 문서인 노예첩입니다. 당시 최하층민인 노비들은 이것 때문에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별초는
이 노비 문서를 과감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민심을 이 삼별초 측으로 끌어당기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새로운 특권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대몽항쟁을 위한 것이었고, 나아가 평등한 사회를 외치는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렇듯 삼별초 정부는 단순한 반란 집단이 아닌 민중에 의한 새로운 사회를 지향했고, 또 고려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몽고로부터 고려 땅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야심찬 이념과 활동을 전개해 나갔던 이 고려의 또 다른 독립정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도의 삼별초 정부는 1년도 채 못 돼서 그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1271년 5월 15일, 진도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여몽연합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친 것이다. 병선 400여 척에 군사는 10,000명이 넘는 대규모의 병력이었다. 여몽연합군은 3군으로 나누어 협공작전을 펼쳤다. 한 달여에 걸친 치밀한 준비 끝에 감행한 총공격이었다. 몽골로서는 이제 40년 이상을 끌어온 동아시아에서의 정복전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고려를 토대로 해서 일본 정복전을 통해서 이제 동아시아 정복전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한 그런 상황이 삼별초에 대한 진화의 필요성을 몽골로서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려 정부로서는 전쟁 이후에 재정적인 그런 상황, 조선의 마비라든가 이러한 그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고, 또 삼별초 정부가 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각지에서 지방민과 농민들의 민심의 이반 현상 이런 것들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해서 몽고의 복사한 새로운 상황 변화에 적응하는 그러한 질서를 재편해야 될 필요성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별초는 순식간에 수세에 몰렸고 용장성은 화염에 휩싸였다. 결국 용장성을 버리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배중소는 남도진으로 향했고 김통정은 왕을 호위하며 금갑진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중에 왕은 죽음을 맞았고 김통정은 자녀 세력을 이끌고 제주로 떠났다. 남도진으로 후퇴했던 배중선 부대는 결국 전멸했다. 이렇게 삼별초의 진도 정부는 패망하고 말았다. 진도엔 당시의 상황을 대변하는 지명과 유적지가 남아있다. 원종의 육촌인 온 왕의 동생이 영령공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영령공이 토벌대를 보낼 때 자기 아들 둘을 같이 딸려 보내가지고 그 백부를 어찌든 간에 살려라,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여기서 이제 왕운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목을 칠라 할 때 이제 홍다구 측하고 아까 그 조카 두 분, 그분들하고 이제 논쟁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논수동 이름이 생기고, 목숨을 논한 곳이라 해서 붙여진 지명인 논수골. 여기에서 왕원은 끝내 죽음을 맞았다. 이 마을 뒷산에 왕원의 무덤이 있다. 언제 누가 시신을 수습해 묻었는진 모르지만 옛부터 이곳은 왕운의 무덤이라고 전해져 오고 있다. 고려시대 석인상이 삼별초 정부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왕운의 묘를 지키고 있다. 이곳은 때무덤이라고 부른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전사했고 들판은 온통 무덤으로 덮였다고 한다. 그 한켠엔
여인네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여기 급창 둔벙이 있다. 이 고개 밑으로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전부 몸을 던져 죽었어요. 예, 여기가 이제 그래서 여기 급창 둔벙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직강공사를 해가지고 냇물이 저 위에서 바로 내려갑니다만 전에는 일로 돌아 내려가가지고 여기가 아주 깊었어요. 그들은 몽고의 포로가 되기보다는 죽음을 택했던 것이다. 그런데 삼별초가 이처럼 쉽게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삼별초 진도 정부의 초기 전국의 압도, 이것이 오히려 방어 태세에 대한 회의감을 가져오고 또 이 방어 능력에 대한 과신, 이것을 초래했다라고 개경 정부 측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삼별초 정부 내부의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이 여몽군에게 정보로서 탐지가 되었고, 그래서 여몽군들은 이러한 정보의 바탕에서 치밀한 작전을 수립하고 또 기습적인 그런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략들을 수립해서 몽고군들은 삼별초군을 붕괴시켰습니다. 이때 그 신무기로 전쟁터에 새로 도입되기 시작했던 화약 무기를 바로 이 전투 현장, 진도 전투 현장에 투입한 것도 이러한 전술의 일부였습니다. 몽고의 무기는 일본에 있는 이 그림에서 엿볼 수 있다. 몽고가 일본을 침략했을 때 그려진 것이다. 여기엔 몽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화포가 묘사돼 있다. 이 신무기는 진도 공격 시에도 그 위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대몽 항쟁의 기치를 내걸고 고려의 정통성을 주장했던 진도 정부는 이렇게 사라졌다. 불과 10달 만의 단명이었다. 이곳은 10달 동안 고려의 왕이었던 승화후 왕원의 무덤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이 고려의 정통성을 내세웠던 삼별초 정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왕원의 죽음은 이 삼별초 정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왕원은 이 왕족으로서 보장된 안락한 생활보다는 몽고에 굴종하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삼별초와 함께 진도에 들어왔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 이 왕원과 삼별초는 몽고에 져서 종이 되기보다는 결국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 종이 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이 목숨과 맞바꾸더라도 이 땅과 이 민족의 주인으로 살다가 가겠다는 것이 바로 삼별초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삼별초의 자녀 세력은 진도에서 제주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대몽 항쟁을 펼쳤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제주에서의 이 삼별초의 활동과 그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별초 항몽 순위비가 세워져 있는 이곳 항파두리 성은 삼별초가 쌓은 성이다. 김통정이 이끄는 삼별초는 제주에 들어오자마자 우선 방비를 튼튼히 했다. 항파두리 내성은 석성으로 견고하게 쌓았는데 둘레는 700m 정도다. 그 바깥으로 다시 6km에 달하는 외성도 구축했다. 외성은 토성으로 조성했는데 언덕과 하천을 따라 성을 쌓았다. 특히나 성 바깥쪽은 험준한 계곡을 이루는 곳이 많아 적이 쉽사리 넘어올 수 없게 돼 있다. 지형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요새로 구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사람자가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아예 이해하고 생각하세요. 제주도 바닷가에선 특이한 돌담이 발견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고려시대의 성곽으로 밝혀졌다. 이런 성곽은 제주의 해안 곳곳에 있는데 이것을 환해장성이라고 한다.
여기를 그 가장 먼저 쌓은 군사는 삼별초 군사가 난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려에서 파견한 고려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쌓기 전에 바로 삼별초 군사의 선발대들이 먼저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격전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고려 군사는 전멸을 하고 삼별초군 선발대들이 탐라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삼별초 군사들은 오히려 염흥연합군을 막기 위해서 이 성을 이용하게 되는데 해상에서 적을 격퇴시키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1차적인 그 저지선이 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죠. 주요 포구엔 환해 장성이 있어 방비에 큰 몫을 했다. 당초 고려 관군이 쌓기 시작했다가 끝맺지 못한 것을 삼별초가 완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항파두리의 내성과 외성, 그리고 해안의 환해장성. 삼별초는 이처럼 겹겹의 저지선을 마련했다. 그리고 다시 해상 활동을 전개, 본토의 연안 지역을 공략해 나갔다. 먼저 전라도 연해를 공격해 그 세일을 과시하고 좋은 손을 붙들어갔다. 남부 일대는 다시 삼별초의 세력권이 됐다. 뒤이어 서해 연안을 공격,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의 세력을 확대했고 개경에 위협을 가했다. 그리고 삼별초는 몽고군이 주둔하고 있던 경상도 연해까지 출몰, 몽고에게 타격을 가했다. 특히 마산과 거제에선 몽고의 일본 정벌을 위해 전함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삼별초는 이런 전함을 여러 척 불태워버렸고 몽고의 계획엔 차질이 빚어졌다. 그러자 개경정부와 몽고는 마침내 제주를 공격했다. 염옥연합군은 병력을 나누어 북쪽 해안인 명월포와 함덕포로 진격해왔다. 협공작전이 펼쳐진 것이다. 삼별초가 제주에 들어온 지 3년 만인 1274년 4월 28일의 일이었다. 염옥연합군이 총 공격이 있다는 정보를 수집한 삼별초 군사들은 본대를 명월포에 투입을 시키고 좌군에 해당하는 소수의 군대를 이쪽 함덕포에 배치를 시켜 놓습니다. 그러나 총 공격을 감행하는 염옥연합군 측에서는 오히려 본대를 함덕포 쪽으로 투입을 시키고 좌군에 해당하는 소수의 군대를 명월포 쪽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쪽 함덕포에 대기하고 있던 최후의 항쟁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삼별초 군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대규모의 군사와 접견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연합군의 병력은 수륙군 12,000명에 병선이 160척이었다. 이런 대규모의 병력에 삼별초는 점점 수세에 몰렸고 마침내 항파두리 성마저 함락당하고 말았다. 김통정은 남은 군사와 함께 탈출, 한라산 자락에 있는 붉은 오름으로 후퇴했다. 하지만 연합군의 추격으로 이곳에서 최후의 접전을 벌였고 김통정은 자결했다. 이렇게 해서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로 옮겨가며 항쟁하길 4년. 마침내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 고려 접장 불심 조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별초는 일본에 원병을 보내달라는 외교 문서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일본은 삼별초의 존재조차도 몰랐고 또 삼별초가 쓰러져가는 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고려의 이름으로 보내져 온 이 외교 문서를 보고 그것을 이상히 여겨 이런 기록을 남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삼별초는
몽고의 일본 정보를 실패로 끝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됐었습니다. 이 삼별초의 4년간에 걸친 대몽항쟁으로 인해서 이 몽고는 일본 정보를 늦춰야 했고 일본은 방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삼별초의 대몽항쟁이 끝나자 고려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몽고의 속국이 되어야 했고 또 이후 고려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100여 년간에 걸쳐서 몽고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삼별초는 고려의 대몽항쟁사의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별초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제국이었던 몽고의 강력한 외세에도 굴하지 않았던 정신, 그리고 자주 독립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항쟁의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독한 싸움이었다. 몽골과 고려 어느 쪽도 포기를 몰랐다. 그러나 결국 전세는 기울었고 끝까지 대항했지만 삼별초는 끝내 제주도에서 1273년 패배하고 만다. 그런데 전멸한 줄 알았던 삼별초가 오키나와에서 다시 부활했다. 13세기 아직 선사시대였던 오키나와, 그곳에 문명이 태어났다. 오키나와 문명의 빅뱅, 삼별초는 그 미스터리의 열쇠인가? 아무도 풀 수 없었던 세계의 미스터리, 그리고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오키나와의 역사.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삼별초라는 고려의 군사가 오키나와 역사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삼별초, 고려의 정예 부대죠. 1273년 몽골에 의해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비운의 전사들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13세기 초반 징기스칸이 11개 부족을 통일해서 몽골 구원을 평정하고 그 세력은 한반도의 고려 또한 누리게 됩니다. 고려 정부는 강화도로 천도까지 해가며 저항을 했지만 끝내 몽골에 굴복하고 말았죠. 하지만 삼별초는 그 후에도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필사의 혈전을 이어갔습니다. 제주도를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사라진 삼별초.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키나와에 나타났다. 먼저 오키나와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따뜻한 4월의 바다를 건너면 아열대 온풍이 부는 오키나와가 기다리고 있다. 쉰 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 군도. 다채로운 풍물 덕에 사시사철 관광객이 넘친다. 다양한 오키나와의 문화 속엔 한국과 선명히 겹치는 것들이 많다.
돼지고기를 먹는 방식이 우리와 상당히 비슷한데 즐기는 식성까지도 그렇다. 沖縄の人はね、朝から晩までね、豚食べるよ。そしてね、鳴き声だけ食べない。もうみんな食べる。だからこんな痩せる。 재래가옥이 모여있는 마을은 마치 제주도 같다. 돌담 사이로 작은 길이 난 모양도 익숙한 풍경이다. 흡사한 모습은 그뿐만이 아니다. 화장실 겸 돼지우리. 변기 뒤쪽마다 일정한 공간이 있다. 배설물이 빠져나가는 곳에 제주도처럼 돼지를 키웠다. 슈리성, 오키나와 최초의 왕성이다. 오키나와 최초의 왕국 류큐국이 세워진 때는 15세기. 그 이전까지 오키나와엔 제대로 된 문명이 없었다. 그러나 류큐 왕국이 세워진 후 19세기 말 일본에 편입되기 전까지 류큐 왕국은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그런데 뒤늦게 출발한 류큐국의 독특한 역사엔 고려인이 있었다. 류큐국의 왕성인 슈리성에서 출토된 기와 고려인이 만든 기와였다. 흔치 의심도 필요 없는 확실한 고려인의 기와였다. 水のと鳥年高来合唱を作るということで鏡文字になっております。でその両側に上下にですねこういう叩き文様魚骨紋といいますけれどもそれが非常に特徴的ですね。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선명히 기록돼 있는 기와 고려 와장조 고려의 장인이 만들었는데 그 시기는 계유년이다. 아예 この高麗画書メイドインコリアというふうに書く理由は朝鮮半島韓半島の内部にいたわけじゃなくてやはり離れた場所でこれを作っていた。で普通の状態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推定できるわけです。それであえてこの南東でですね南の島でこの高麗画書高麗瓦を作ったんだよ。私はここにいるんだよということを示しているように思っております。 고려 와장조. 고려가 오키나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이 기와 한 장만으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와를 다시 한번 보시죠. 이 고려의 장인이 언제 이 기와를 만들었는지 새겨져 있습니다. 계유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계유년입니다. 14세기를 전후해서 계유년은 1213년, 그리고 1273년, 1333년과 1393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익숙한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1273년. 이 1273년은 삼별초가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전멸했다고 알려진 해입니다. 과연 이 1273년 계유년에 삼별초는 오키나와로 이주했던 것일까요? 그 실말인 제주도에서 찾을 수 있다. 2007년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탐나와 유구왕국이란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오키나와와 제주도 등지의 유물을 전시하는 특별전. 그런데 오연숙 학예사의 눈에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수막새 기와가 아무래도 낯이 익었다. 어디서 본 듯한 오키나와 기와의 문양. 확인 결과 그 낯설지 않은 느낌은 진도의 수막새 기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키나와 기와와 진도의 기와가 똑같이 생겼던 것이다. 두 곳의 유물을 처음 봤을 때 너무 흡사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용장산성에서 나오는 연화문 수막새와 오키나와 지역에서 나오는 연화문 수막새, 똑같다. 막연한 생각에서 직접 유물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 속으로 풍덩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찍어낸 듯한 흡사함에 학자들은 크게 놀랐다. 그걸 보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자료를 많이 봤는데 왜 이걸 구체적으로 왜 연결을 시키지 못했는가, 좀 아찔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와 또 오키나와, 이것이 우리가 또 알지 못한 여러 가지 끈들이 좀 있구나. 오키나와와 삼별초의 접점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는 오키나와의 최근 역사와 관계가 있다. 1972년까지 오키나와는 미국령 아래 놓여 있었다. 일본 정부는 27년 동안 오키나와의 통치 전권을 미국에 이임했는데 이 국제법상의 변칙은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망에 의한 것이었다.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계속된 광기의 전투로 오키나와는 폐허가 됐다. 철의 폭풍이라 불리는 폭격으로 인해 현민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유적지도 마찬가지였다. 그 잿더미 속엔 우라소의 성도 있었다. 우라소에 선사시대에 이은 갑작스런 류큐 왕국의 발상지다. 줄곧 수렵 채집 생활을 해오던 오키나와는 급작스럽게 중세시대를 맞았다. 우라소의 성의 북쪽에 위치한 요도레. 요도레는 13세기 에이수 왕의 무덤이다. 1273년 계유년 무렵에 지어진 이곳 요도레에서 고려의 기와가 출토됐다. 高麗河原の出た場所がちょうどこちらの方になっています。私どもでは河原だまりと呼んでいる場所になっております。 전쟁이 끝나고 오키나와는 전후 수습으로 유적지 복원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고려 기와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슈리성의 기와처럼 우라소의 성의 기와에서도 같은 글자가 발견됐다. 계유년에 고려의 장인이 만들었다는 계유년 고려와장조. (1273년) 계유년, 그때 이곳에 고려인이 있었다. 고려의 장인이 만든 기와로 류큐국의 궁궐이 지어졌고 성이 지어졌다. 그리고 그 핵심부, 왕의 무덤에도 역시 고려의 기술이 전면에 드러나 있다. 에이수 왕묘는 류큐 왕국 최초의 왕 무덤이다. 今ヨードレの西側の部屋、
エイソウの母室と言われているところに来ています。前には石寿司がありますけれども、もともとはと言いますと、私どもが考えているのはこの岩陰のところに木の柱を持った瓦を吹いた建物があった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자연 동굴을 다듬어서 40제곱미터쯤 되는 묘실을 만들고 그 안에 3개의 돌로 된 유골함이 있다. 유골함엔 각각 약 20구의 왕족의 유골이 안치돼 있다. 시신이 부패한 뒤 유골을 다시 수습해 합장하는 것이 류큐의 풍습이었다.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1620년. 그 전까지는 나무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유골을 모셨다. 그리고 이 건물의 지붕에 기와를 올렸는데 그 기와의 문양이 고려의 것을 빼다 박은 것이다. 씨앗을 품는 시방 주위로 연꽃잎이 둘러싸고 있다. 전형적인 고려의 연화문이다.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기와는 고려 진도의 기와와 똑같이 생겼지만 일본식 기와와는 확연히 다른 모양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오키나와에서는 일본식 기와가 아닌 진도의 기와와 같은 기와가 만들어진 것일까? 오키나와 기와와 닮은 고려의 기와는 진도의 용장산성에서 출토됐다. 용장산성, 산맥을 따라 흐르는 선명한 성벽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그 아래 산등성이를 등지고 앉아 산성의 보호를 받고 있는 궁궐터가 보인다. 용장산성은 삼별초의 근거지. 이곳에 거점을 두고 삼별초는 몽골에 대항했다. 저기가 그러면은 그 기와가 나온 데는 지난 1989년에 용장산성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다량의 기와가 수습됐다. 그런 것들 이제 그 막세 역시 전형적인 고려 기와였다. 평기와들. 근데 이제 바로 아래 건물지에서 발굴했던 거기에서 출토된 기와들인데요. 물고기의 뼈와 닮았다고 해서 어골문이라고도 하고 새의 깃털 모양이다 해서 우상문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의 기본적인 유행했던 기와들입니다. 용장산성을 발굴한 목포대 박물관에 또 다른 기와가 보관돼 있다. 여기에 있는 기와들이 그 삼별초가 진도에 들어와서 진도 수막새 기와의 맨 얼굴이다. 해바라기 씨를 확대해 놓은 것 같은 연꽃잎과 그 가운데의 둥근 시방.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계유년 고려 기와는 400년 고려시대 중에서도 삼별초 항몽의 근거지 진도의 것과 같은 모양이었던 것이다. 1273年はちょうど朝鮮半島で高麗の三別礁が最終島で滅んだ時期になります。そのことから私はひょっとしたらこの高麗瓦は朝鮮半島で滅んだ三別礁の人たちが沖縄へやってきてこの琉球の地に新しい土地を求めて作ったお城があってその中に使われた瓦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ます。 고려와 장조의 1273년과 삼별초 멸망의 해인 1273년. 이 일치는 정말 오키나와의 문명 그 중심에 삼별초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오키나와 문명의 발생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멕시코의 마야 문명, 이스터 섬의 석상처럼 신비롭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풀리지 않던 답을 산별초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도에서 발견된 수막새의 기와와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수막새의 기와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산별초는 왜 굳이 일본이 아닌 오키나와로 가야만 했던 걸까요? 무자비한 공격이었다. 11번째 공격. 몽골은 끝을 보길 원했다. 고려가 저항한 시기는 무려 39년. 1270년 고려 정부가 마침내 항복하고 말자 산별초는 이에 저항해 진도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곳 진도에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 산별초는 9개월 만에 용장산성을 쌓고 원종의 육촌 친척인 왕온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한다. 왕궁은 개경의 것과 흡사한 형태로 지었다. 산비탈을 깎아 계단식으로 조성해 총 2만 3천여 제곱미터의 17개 건물을 지었다. 개경의 왕궁처럼 정전도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다. 일단은 개경 정부가 몽고에 복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괴뢰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전통을 이어받은 정통 정부는 이제는 산별초 정부다. 그래서 새로운 고려왕을 옹립을 하고 또 그래서 산별초 정권이 진도에 내려가면서 새로운 국호를 정한 게 아니라 고려의 정통 정부를 자처하고 내려갔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개경 정부를 이제 부정을 하고 새로운 정통 정부 막 이런 개념으로 산별 정권이 수립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ともかくちょっとわからない記事が多いんですけどね。 1977년 도쿄에서 한 특이한 문서가 발견됐다. 高麗長城不審上場という文書ですね。 고려 첩장 불심 조조. 산별초가 일본으로 보낸 외교 문서의 내용을 일부 옮겨 적어 놓았다. 第2条は今度は文永5年の長城には年号が書かれていた。で、この度の長城、つまり文永8年のものには年号が書かれていないと書かれています。やはり年号というものはその制定した、ものに対する、服属従属を意味するんですね。年号を使用するということは。ですからこの場合にはモンゴルの年号を使うということはモンゴルのに従属することを自ら認め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したがって今度その年号を書いてきていないというのは従属を拒否していると、自立を意味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원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은 산별초와 달리 원에게 굴복한 개경 정부는 연호를 사용했다. 기와장에 선명한 원의 연호 철력 3년. 그리고 연후 4년. 역시 원나라의 연호다. 연호를 쓰지 않고 계유년이란 연도만 표시한 산별초의 기와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산별초의 항전 의지는 또 다른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산별초는 일본에 병력과 식량을 요청했다. 일본과 군사 동맹을 맺으려 한 것이다. 필사의 의지였다. その資料にさらにこの高麗長城不審上場のいくつかの条文を考え合わせると、三別省としてはともかく日本に協力依頼をして
一緒になって蒙古兵と戦うじゃないかと、こういうことを要請してきてる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하지만 일본은 당시 국제정세에 박지 못해 삼별초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런 응답도 보내지 않았다. 결국 삼별초는 홀로 몽골에 맞서게 된다. 진도에서 계속된 전투. 삼별초의 격렬한 저항은 1년 동안 계속됐다. 그리고 1271년 5월 15일 여몽연합군의 총공세. 결국 새로 왕으로 추대된 왕운마저 죽음을 맞게 된다. 삼별초는 진도를 마지막으로 이대로 꺾이는 듯 싶었다. 738년 전 핏빛으로 흥건히 물들었을 진도의 땅. 삼별초는 그 땅에 자신들의 왕을 묻었다. 진도에 그들의 한을 새겼다. 진도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삼별초 정신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삼별초 정신이 깃든 진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의로운 정신을 갖고 있는 진도. 백성들도 먼저 간 왕의 뒤를 따랐다. 몽골의 수중에 놓인 진도에선 살아도 죽은 몸이었다. 헤아릴 수 없는 수의 아녀자들이 그들의 왕과 그들을 지켜주던 전사들을 따라 몸을 던졌다. 이제 그 퇴각을 하면서 여자들은 이제 못 따라가니까 몽고군한테 차라리 붙잡혀가지고 능욕을 당하느니 여기서 자결을 하자 그래요. 전부 이 둔벙에 빠져 죽었어요. 이 부근에는 귀신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 만길 고개 여기가 아주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올라오고 그러면은 그 여자들 울음소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해가 지면 사람들이 별로 통행을 못하던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이들은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진도에 이은 새로운 근거지는 바로 제주도. 삼별초는 바닷가를 따라 환해장성을 쌓으며 전열을 재정비한다. 다시 항몽의 시작이었다. 요새 가장 대중적인 명칭 환해장성. 이 삼별초에서 이 군대를 보내서 결국 이 제주를 어떤 항몽의 배후 거점으로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주도가 삼별초가 장악하게 되자 개경정부 관군이 쌓던 환해장성의 축성을 이어받아갖고 계속 이제는 삼별초가 이 몽골과 고려의 어떤 이 연합군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쌓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제주도 해안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 독특한 돌담이 삼별초가 쌓은 성이다. 환해장성으로 제주도 외곽의 방어선을 두르고 삼별초는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삼별초의 흔적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한북인데 우선 중요한 것이 있어서 이러한 것이 나온다거나 이러한 것이 나온다거나 또 이러한 것이 나온다거나 하는 것이 일부러 이것은 내가 밭에 가가지고 그 숲을 속을다가 헤매면서 이것을 다가 수집을 했어요. 그런 고려기 역시 어골문이 선명하다. 이것을 다가 이렇게
몽골 군대가 상륙했던 함덕리의 바닷가. 여기로다가 이제 출입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상륙이 됐어요. 여기서. 이쪽에서. 여기에서 바로 이 상륙. 자리에서 상륙. 이게 상륙지입니다. 이게. 여기 이 밑에가 예. 이 밑에가 전부 백골이 있는데요. 여기가요? 여기. 저 길에서 나가면은 로타리가.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일대는 여전히 생생한 몽골과 삼별초의 전투 현장이었다. 말을 못해요. 모래가 날려버리고 하면은 거기 가서 뭘 주워오는 거니까 엽전도 주워오고 저 고려 때 숟갈도 주워다가 그 여장수들한테 그 눈깔 사탕도 이제 바꿔먹고 그렇게들 했다고요. 그 4.3 때하고는 전혀 상관없나요? 아예 상관이 없어요. 4.3 때는 불과 사람 죽었다고 해야 그 뭐 불과 몇 명씩 데려다가 사살한 거 그것뿐이지 우리가 어렸을 적에 봤던 그런 백골하고는 그건 뭐 완전히 다르죠. 단검도 나왔어요. 그래 칼도 칼창 같은 거. 삼별초가 제주도에 주둔한 2년 동안 항전의 거점이었던 항파두리성.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안쪽이면서 방어에 유리한 최적의 지형을 갖추고 있었다. 제주도의 항몽의 거점을 설정했을 때 어떤 지형이 적합했는가? 그때부터 아마 항파두리성 이쪽 지역이 어떤 항몽의 거점으로 또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년 이상을 제주도 자연지형을 파악한 결과 마지막 항몽의 거점은 이 항파두리성 이쪽에 들어서자 그런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주도 곳곳에서 발견되는 항전의 흔적. 목숨은 끊겼을지언정 뜻은 꺾지 못했다. (1273년) 봄 삼별초는 제주도에서 전멸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의 자취는 더 이상 없다. 삼별초는 사라졌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사실이었다. 그 도망간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회유하고 돌아오라고 사면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려 정부에서는 강제로 찾아내는 그 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다지 커다란 효과를 못 보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삼별초의 어떤 탈출병들은 아마도 이 자신들이 반드시 이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아마 보다 더 멀리 있는 지역, 아마도 우리나라의 어떤 한반도 그 지역보다는 보다 더 멀리 아마 오키나와나 큐슈 지방이 더 그들이 선호하는 피난처일지도 모르죠. 사라져버린 줄만 알았던 삼별초는 2년 전 예상치 못한 단서를 내놓았고 역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제주도와 오키나와 사이 삼별초의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지속해서 표류민이 발생해 왔습니다. 조선시대 후기를 예로 들면은 약 270년간 1,020건으로 37명의 표류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특히 겨울철에 표류민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실록을 토대로 이 통계를 뽑아보면은 10월부터 1월까지 월 평균 40건의 표류가 발생하는 데 비해서 4월부터 8월까지는 0.5건에 불과했습니다. 삼별초가 진도와 제주도에서 진압된 것은 각각 4월과 5월. 삼별초는 잔잔한 바닷길을 따라서 그리 힘들이지 않고 오키나와로 의도적으로 이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려군사 삼별초는 어떻게 오키나와로 이주했을까요? 자, 다시 오키나와입니다.
봄이 되면 오키나와의 해안으로 쓰레기가 떠내려온다. 한국에서 흘러간 것들도 꽤 발견된다. 부산에서 버리면 오키나와에서 죽는다는 말도 있다. 떠내려온 지 꽤 오래된 것 같은 소주병도 보인다. 노를 젓지 않아도 얼마든지 도착할 수 있는 잔잔한 봄바다의 해류다. 바닷길은 그렇다 치더라도 삼별초는 왜 익숙한 일본이 아닌 오키나와를 선택하게 됐을까? 오키나와 본섬에서 9시간 일본 본토를 향해 가면 가고시마현의 도쿠노시마에 도착한다. 오키나와 열도에 속한 도쿠노시마. 이곳에 단초가 있다. 도쿠노시마에서 1983년부터 가무이야키라는 독일을 굽던 가마가 발굴되기 시작했다. 오키나와 열도에서 가장 오래된 가마 유적이다. でここには窯が7つ掘られてまして、で山の斜面に穴を掘って焼き物の窯を作ってます。でこの窯の下の部分にはこういう炭の木を燃やして炭が出た跡が見つかってます。 아직도 불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거는 何ですか? 実際に作られたここで焼かれた焼き物ですね。カムイ焼きと言います。でこれはだいたい今から1000年前11世紀から14世紀まで300年間焼かれてました。魚の骨の背骨のような形のスタンプですね。ここと、韓国の焼き物にもすごく似てます。はい。 도쿠노시마에서도 고려의 어골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자기란 뜻을 가진 가무이야키. 고려의 도자기 장인이 건너온 것일까? 네, 그 고려 사람이 그럼 여기 온 겁니까? これがこのスタンプの模様とこういったのから高麗の焼き物ととても似てます。高麗時代の焼き物と。でこの時代徳之島の人はこの窯の中で焼き物を焼くことを知らないんですね。ですので急にこれが出来上がるので高麗時代の人がここに来てこの焼き物の作り方を教え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흙을 빚어 구워 그릇을 만드는 방법도 알지 못했던 10세기. 이 일대 주민들은 신석기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오키나와는 12세기 초까지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는 사회였다. 도쿠노시마엔 150여 개의 고려 가마터가 있어 상당한 양의 도기를 생산했을 것이다. 그 시기 도쿠노시마는 오키나와 열도의 유일한 도기 생산지였기 때문에 오키나와 전역에 그릇을 공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도기는 1273년 이전 고려가 오키나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13世紀の後半、すなわち1200年代の後半に沖縄の社会は大きく変わります。各地にお城を作って次第に琉球国へつながっていくような動きが起こってきます。私はここにいろいろな人々が外からやってくる、中国、朝鮮半島、日本、そういったところから人がたくさんやってくることで沖縄の社会が変わると思っています。特に三別省の人たちが場合によっては沖縄へやってきて沖縄の社会変動の一つの原因になった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ます。
11세기 선사시대에서 패총시대로 넘어가며 멧돼지를 사냥하고 조개를 줍는 채집 생활을 하던 오키나와. 패총시대를 지나 류큐 왕국이 세워질 즈음 오키나와는 비로소 철기를 사용하며 서서히 농경사회를 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렵 삼별초가 이주한 것으로 보이는 13세기 1273년 이후 오키나와엔 갑자기 100여 개가 넘는 성이 생기기 시작한다. 외부의 자극 없이 이런 정도의 갑작스런 문명의 발생은 거의 불가능한 일. 沖縄の歴史を見てみると、大体高麗の三別所が滅んだ時代と同じ頃から、沖縄のグスクという城がたくさん作られるようになります。このグスクの石垣は日本本土の石垣と違って、地形に合わせて、緩やかに変化をする、こういう積み方をします。この積み方は朝鮮半島高麗のお城、あるいはそれ以前の三国時代のお城の作り方ととってもよく似ています。ということは沖縄のグスクの石垣に高麗の技術が入っている可能性があります。13세기부터 성을 쌓기 시작한 오키나와는 14세기 우라소에에서 휴리성으로 왕성을 옮기며 국가의 모습을 갖춰나간다. 그리고 해상무역을 키워나가며 급격한 발전을 이루는 류큐 왕국. (15세기에는) 명과 일본의 독점 무역권을 따내 대교역의 시대를 열었고, (16세기엔)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와도 교역, 고려와 같은 해상왕국이 됐다. 삼별초. 고려를 위해 싸우다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이제 다시 고려의 기계로 오키나와 문명의 당당함으로 일어서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736년 전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린 그들의 존재를 종결이란 이름으로 단정지었고요. 삼별초는 어느 한 시기 한반도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져버린 고려의 군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단절이었죠. 어쩌면 1273년 이후 삼별초는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린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정이라는 눈가리개를 벗어버린 지금, 이제 우린 비로소 과거와의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의 정예 군사 삼별초의 귀환입니다.